우선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 역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내가 딴 여자 좀 만나고 다니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니? 간통이 뭐야, 간통이? 지난 2001년 합헌 판결을 받았던 간통죄에 대해 또다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어서 해묵은 간통죄 전폐 논쟁에 다시 불이 지펴진 것이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당사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현행헌법 제241조는 간통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끊임없이 위헌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간통죄 위헌 소송이 지난 1990년과 93년에 이어 2001년에도 제기됐으나 가정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현실에서의 성도덕과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법부도 폐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아 간통죄 폐지 당위성에 여운을 남겼다. 간통죄는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개인 감정을 국가가 법제대로 통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고 가정과 여성 보호라는 명분도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편에서는 성도덕과 일부 일처의 혼인제도,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임을 내세워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통죄, 과연 가정의 행복과 여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가? 아니면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개입인가? 간통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을 따져본다. 우리가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건 자기 거를 논아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생활 중 형성한 것 중에서 자기 것을 논아갖는 거지 그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보상을 받는다. 이건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재산 분할이라고 내가 형성한 재산을 내 기여분에 따라서 나눠 갖는다는 거고 위자료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남자들이 재산 분할을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럼 깨끗이 헤어져라. 혹은 여자들이 지금 경제적인 게 미흡하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혼자 애들 키우고 이게 살기가 힘드니까 남자한테 빌붙어 살겠다. 노예근성이다. 이거는 엄청난 여성에 대한 비하죠. 글쎄 재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고적 의미로 일단 이혼 소송 제기해 놓고 간통죄 고소하고 그리고 이혼 소송은 취하해도 되거든요. 취하하면 바로 또 간통죄 그렇죠. 고소도 간통죄 고소도 취하되는 거죠. 절차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꼭 그게 이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소송만 제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입법론적으로 보자면 우리 그 고소 요건 중에서 왜 꼭 그 친고죄 중에서도 간통죄만 이혼이 전제가 돼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혼이 전제가 돼갖고 이게 뭐 부부의 신뢰를 깨는 거다. 뭐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람이 어떻게 부부로 존속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혼해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뭐 가정폭력 사건이라 이거 다 없애야죠. 그것도 다 이혼 전제가 돼야죠.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거기서는 구속 요건을 좀 완화하자 하는 그런. 진 변호사님 반론도. 뭐 완벽하게 우리가 서구처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다 마련돼 있다면 어느 정도 저도 호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풋사랑 혹은 술 먹고 한 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제가 거꾸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발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 아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간통죄로 오히려 돼갖고 하면은 그거는 두 부부 문제로 감당이 끝납니다. 아이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한 행위로 해서 민사소송에서 그 입증을 하려면 아이들이 정말 증언대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여자들은 소송을 하다가도 경제적 문제로 자기가 얻을 것을 얻으면 소를 취하고 끝내는데
남자들은 끝까지 간다.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들의 간통 현상을 목격을 하죠. 물론 제가 뭐 모든 사례를 다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 상담하고 처리한 사건의 대부분은 남성은 그런 케이스를 만나면 여자 하나도 안 주고 알몸으로 내쫓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은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간통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남자들도 같은 입장에서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니까요. 되는 상황이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부정한 행위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고 깨끗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다음 분, 예. 시민농계 이제 간통죄가 과연 이 가정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느냐, 이게 줄어드느냐 이런 문제 하나 하고 입법 개정 문제인데 입법 개정은 아까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저도 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고 자아가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이라면 간통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보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 내 멋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뭐 간통죄 아니라 뭐가 있어도 내 마누라는 내가 바람을 펴도 이혼소송 가민 못해. 라고 뻔뻔하게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자아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간통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제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간통 행위를 저질러서 그렇게 부부의 아주 기본적인 신뢰관계마저 깬 그 상대방으로 본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통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충분히 감수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것이 저는 악용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다 정형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진짜 그야말로 뭐 다양한 방법으로 터지는데 그런 사례 중에 하나,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를 저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전화 말씀으로 듣자면 그런 정도면은 그것도 적정히 입증을 해서 오히려 그 협박을 하는 사람을 다른 형사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법정에서 공소기각된 사람들이 전부 그러면은 이혼을 했습니까? 그 통계 조사 해보셨나요? 아니 공소기각되면 이혼은 그 자동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소기각인데 어떻게 취하려면 이혼을 이혼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되죠? 아니 고소를 취하면 이혼을 취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혼을 취하면은 그 네. 사람이 그러면 같이 그 가정으로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커플과 다시 만난 겁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알수 없죠. 공소기각이 됐다는 것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간통죄를 취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럼 그걸 형법이 보존해 주나요? 어느 정도 방법대로 보장을 해준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아까 제가 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속에서 저는 이제 답이 있다고 보이는 건데요. 그렇게 공소기각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형법이 그만큼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앞으로는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응하고 그래서 그게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 취하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 남편,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공소기각이 되는 사례가 오히려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통계가 안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분석이 안 된 가능한 상태에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진 변호사님은 그 통계 자료만 갖고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 말은 그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무죄. 그러니까 유전무죄인가요? 제가 맨날 혼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은 처벌을 훨씬 덜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처벌을 더 받고, 이러는 것이 고소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의해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만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법에 그런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그것이 이혼에 더 기여를 한다거나 가족의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지금 전부 이게 악용 사례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저는 오히려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여기다가 이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뭐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간통이 줄고 뭐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간통을 더 조심하고 그러느냐, 그것이 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는 글쎄 뭐 정확하게 뭐 인간 개개인을 다 테스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아까 계속 나온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처음에 성혼 선약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산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쯤 자기가 그런 일탈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될 그 결과에 대한 그거를 한 번은 더 숙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혼인 문화가 너무 그 교육받지 않은 혼인 문화가 이런 그 사회 혼란을 많이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마련이 돼서 우리 그 결혼 문화라든가 이 가정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예비적인 무슨 결혼 예비 교육이라도 좀 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것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 변호사님.